안녕하세요. 네.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가을비네요.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지금은 좀 잦아든 것 같은데요. 비가 이렇게 제법 오는데도 계속 뭐 해갈이 되려면 멀었다 그러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오고 이러면 이제 남은 일은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텐데요. 예, 오늘은 맹자가 이야기한 왕도정치, 맹자 사상을 크게 나누면 첫 번째가 왕도정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도 왕도정치고 세 번째도 왕도정치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혁명론이 이제 같이 따라오죠. 그리고 성선설. 왕도 정치의 왕은 덕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혁명론은 이제 그런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덕이 없다. 덕은 이제 밝아야 되는데 명덕, 밝아야 하는데 밝지 않다. 이렇게 되면 혁명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은 왕도 정치가 구현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 왕도 정치를 이루지 못한 그 결과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할 때 명은 천명입니다. 동아시아 고대에 이 천자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늘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곧 천명을 받아서 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천자를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혁명론은 왕도라는 이 이념에 의존적인 거죠. 왕도가 되지 않으면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의 이면일 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정치 이론이고 이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주장이니까 이건 이제 보통 도덕 형이상학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정치입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때 인간이 누구냐면 백성들이거든요. 인민이거든요. 이 인민들의 본성이 선하다는 거죠. 그럼 이 선한 본성을 가진 인민들을 무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폭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정치적 맥락으로 성선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사람의 본성은 선하고 어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 이게 맹자의 주장이니까 성선설이라 하더라도 결국 단순히 도덕 형이상학, 윤리학 이게 아니라 정치론을 배경에 두고 주장하는 거죠. 전부 다 정치예요.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왕도 정치죠. 왕도 정치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맹자의 왕도 정치는 공자의 덕치를 이은 겁니다. 공자가 이제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 위정은 정치를 베푸는 거죠. 정치하는 겁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 덕. 덕으로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북극성이요. 북극성은 밤새도록 북극점의 그 자전축 북극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죠. 북극성은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무별들이 싸고 돌죠. 밤새도록. 다른 별들은 움직이지만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위의 정치거든요. 이 무위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노자나 장자에 많이 나오니까 도가 이 전유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무위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논어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공자가 이 순임금을 높이면서 순임금은 무위로 천하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논어의 다른 부분의 내용과 맞지 않으니까 이건 나중에 첨가한 것이다. 삭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논어의 다른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해야 돼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묵별들이 싸고 도는 것과 같다. 이게 무위의 정치거든요. 이때 무위는 어떤 뜻이냐면 임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순임금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때 무위는 뭐냐면 무강제입니다. 무강제의 정치다 이런 얘기예요. 무강제의 정치란 뜻이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뜻이 아닙니다. 맹자의 왕도는 공자의 덕치를 이은 거죠. 왜냐하면 왕은 덕을 가진 존재로 보니까요. 덕을 가진 왕이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또는 왕자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동어반복이죠. 같은 뜻이죠. 그 혁명론은 뭐냐? 혁명론을 보통 공자의 명분론과 상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의 명분론은 정명론이죠. 명분을 바로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군군신신 부부자자거든요.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임금은 임금이고 이렇게 번역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군불군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불군이라고 할 때 안일불자는 용언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이걸 임금은 임금이 아니고 이러면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불자는 임금이 임금답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거든요. 같이 보면은 이 군불군이 임금이 임금 노릇하지 못한다. 임금답지 못하다. 이런 뜻이라면 군군도 당연히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고 풀이를 해야죠. 이게 이제 정명인데 임금이 임금답게 또 신하가 신하답게 하는 게 정명인데 그렇게 명분에 맞는 임금이 아니라면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맹자의 혁명론은 공자의 명분론과 상반되는 이론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겁니다. 공자의 명분론에 입각해서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니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어쨌든 이제 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도 정치라 그랬죠. 임금들이 당시 제후들이 아무리 무슨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의 패자에 대해서 묻고 해도 아무리 이익을 이야기해도 맹자는 끝까지 인의를 주장하고 왕도를 이야기할 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확인해 봤잖아요. 끝까지 주장한 건 이제 왕도인데 왕과 폐를 이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과 폐를 맹자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왕은 그러니까 폐는 쉽습니다. 일단 무력으로 다스리는 거죠. 물리적인 힘을 갖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라는 게 제패하다 뭐 이런 뜻이죠. 힘으로. 근데 무력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무력을 쏘드라 그런다면 이 소드와 상대되는 말로는 이 펜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펜은 물력이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물력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는 력이 아니거든요. 이건 폭력, 무력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형용 모순입니다. 문과 력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의 반대가 문인 건 맞죠. 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우리가 뭐 보무도 당당하다 뭐 이러잖아요. 보무당당하다 할 때 보는 한 걸음이고 무는 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보다 발의 힘이 더 강하죠. 그래서 힘을 상징합니다. 무라고 하는 게. 무력하면 그 힘을 뜻하는 건데 무는 힘이 아니거든요. 무력의 력은 강제력입니다. 강제력. 물리적인 힘이죠. 근데 문의 힘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문의 힘은 덕이라고 합니다. 문덕이죠. 문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이 폐의 수단이라면 폐필요 대국이에요. 맹자에 나옵니다. 폐는 반드시 대국이 있어야 한다. 폐를 이루려면 나라가 강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대해야 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힘이 약한 나라가 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력이라는 게 폐의 수단인데 력이 폐의 수단인 거죠. 왕의 수단은 뭐냐? 덕이다.
이걸 이제 딱 그 왕과 패를 딱 구분을 할 때 어떻게 맹자가 구분을 하냐면, 패는 이력 가인자라 이렇게. 이력 가인자 패. 그리고 배필이 되고. 이력, 무력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가인, 인을 가장한 자가 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패는 반드시 필요되고 강대한 나라가 있어야 한다. 나라의 힘이 강해야 패를 이룰 수 있다.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왕은 뭐냐면 이덕행인이에요. 덕을 가지고 행인, 인을 베푸는 거예요. 누가? 왕자가. 정치하는 사람이죠. 인은 개인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애정, 그 자식이든 타인이든 개인적인 사랑인데, 정치하는 왕이 인을 펼친다 그러면 이게 인정이거든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같죠? 이것도 인이고 이것도 인이죠. 그런데 이거는 행인이고 덕을 가지고 인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거는 가인입니다. 인을 가장한다는 거죠. 아무리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자라 하더라도 내세우는 논리는 인인 거죠. 근데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패는 가짜고 왕은 진짜다 이거예요. 가짜를 찾는 거는 뭐 쉽죠. 그러니까 늘 이제 뭐 인이라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사랑을 내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역사를 고찰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치라 하더라도 지배자의 재해석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되면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 뭐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공했죠. 두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황제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는 신은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이었으니까요. 같은 신인데 자기 황제를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다 자기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의 신이나 기독교의 신이나 이슬람의 신은 같은 신이잖아요. 알라가 무슨 특별한 신이 아니라 신이잖아요. 지금 그 신이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실은 계몽주의기에 그게 흑우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 같은 그 현자 나탄, 그 레싱이라는 작가가 그러니까 프리드리 2세 시절에 쓴 그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이 있죠. 나탄이 현자인데 이 이슬람의 그 왕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반지를 만들어서 세 아들에게 주는데, 그 반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보물인데, 세 아들을 그 집안에서는 이제 그 반지를 대대로 물려왔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한테 그 반지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가장 사랑했는지 그 반지가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대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자식들 셋을 보니까 누가 더 사랑스러운지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하니까 반지 2개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3개를 다 한 개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지를 나눠 가진 이 삼형제가 서로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재산이 많으면 참 골치가 아픈 거죠. 재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는데 물려준 게 많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러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런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자 나탄 같은 걸 안 읽나 봅니다.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꼭 이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 아랍인들이 다 그걸 안 읽나 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모르는 거죠. 망각한 거죠. 예, 어쨌든 맹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대목의 인용구가 이제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고 덕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왕도다. 패도는 반드시 나라가 강대해야 할 수 있지만 왕도는 강대함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70리의 영토를 갖고 천하의 왕노릇을 한 것이 탕임금이고 100리의 영토를 갖고 천하의 왕노릇 한 것이 운항이다. 이런 식으로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영토가 더 넓고 커야 할 필요가 없다. 왜? 인자는 어진 사람은 무적의 천하. 천하에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인자가 이제 왕도를 펼치는 임금이죠. 천하에 적이 없다. 탕임금이나 문왕이 다 그랬다. 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그래 보면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한번 그래 보면 어떻게 군대 없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근데 뭐 사례가 있죠.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가 군대를 없애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고 월드컵에서도 막 4강까지 올라가고 축구도 우리보다 잘하고요. 지난 월드컵에 그랬죠. 우린 절대 없애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는 걸로 봐서. 예.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결국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온 천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는데 맹자가 홀로 이제 인의를 외친 거죠. 덕지를 외친 거고요. 근데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물러나서 공자의 뜻을 이어서 맹자 7편을 지었다. 이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네. 온 천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렸을 때도 오직 인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패도를 설명한 내용이 재미있죠. 패도라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일 테인데 맹자는 그들을 두고 인을 가장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패도를 추구하는 자들도 겉으로는 인을 내세운다는 사실을 간파한 거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서 정의로운 전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맹자는 춘추시대에 일어난 전쟁 200여 개의 전쟁이 모두 의로운 전쟁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춘추무의전이라고 그랬어요. 춘추에 나오는 전쟁 중에서 의전, 정의로운 전쟁은 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전쟁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의로운 전쟁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 다음에요. 맹자의 왕도는 공자의 덕치와 다르지 않다. 아까 제가 인용했죠. 덕치는 결국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노나라 계시요. 노나라 계시가 이 전유라는 곳을 정벌하려고 해요. 전유는 원래 이 노나라가 큰 나라고, 노나라도 뭐 크다고 해봤자 제 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이 전유라는 나라는 그 노나라 안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 천자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노나라의 사신에 갈 때 전유의 사신도 같이 붙어가던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를 계시가 이제 노나라의 실권자죠. 실권자니까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 전유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맥락이 뒤에 복잡합니다. 이 계시는 노나라 임금, 곧 제후를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는데 이 전유라는 나라는 노나라 임금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원인 불복이거든. 멀리 있는 자가 복종하지 않는다. 이거야. 원인, 멀리 있는 자가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유가 계시에게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문덕이래죠.
문덕을 닦아서 레지. 그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해야 된다. 그들을 오게 해야 된다. 이 사역 동사예요. 그들을 오게 해야 된다. 어찌 나라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죠. 그 비판이 먹혀들었는지 계시가 전율을 쳤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없습니다. 아마 효과를 거뒀겠죠. 이 이야기는 이제 공자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 순임금 때 이 묘족이 삼묘족이라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종족인데 아직도 그 수천 년 된 자신들의 풍습을 지니고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 묘족이. 삼묘족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가, 순임금의 신하였던 우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순이 우에게 이제 천하를 물려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가 군대를 일으켜서 삼묘족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30일 동안 이 삼순을 30일 동안 묘민이 명령을 거역하고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순임금의 신하였던 이기 가납니다. 이렇게 문덕을 닦아서 저들이 저들로 찾아오게 한다. 이렇게 가나니까 순이 그걸 받아들여서 군대를 물립니다. 군대를 물리고 문덕을 펼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순에 70일 만에 묘민이 레지하다. 묘족들이 스스로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런 역사적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 사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록만 남아있는 거죠. 실제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서경에 나온 내용은 대체로 무력을 통한 정벌보다 문덕을 펼쳐서 성공한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이 과연 그랬을까? 이건 의심할 여지가 있죠. 과연 뭐 그랬겠어요. 그런데 성공의 사례를 주로 정벌보다는 문덕을 기준으로 기술했다는 것은 그 텍스트를 기술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로 그 문덕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문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이 문치라고 하는 게 정치의 이상인 거죠. 문치가 이상입니다. 이 이상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했는데 주공이나 공자, 맹자가 이제 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문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게 쉽게 효과를 얻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자나 맹자가 결국 이 문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나질 못했죠. 공자도 덕치를 구현하지 못했고, 맹자도 왕도가 베풀어지는 시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문덕을 지향하는 군주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한나라 유방도 거기에 해당하고, 당나라 태종도 거기에 해당하고, 송나라 태조 조광년도 거기에 해당하고요. 뭐 청나라에도 비슷한 왕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성공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명분만 문을 내세웠지, 실제로는 무력으로 다스린 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문덕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가짜와 진짜라는 그 글 제목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요.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 신복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 대신에 진심으로 따른다.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를 따르던 것처럼. 이게 맹자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복종하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덕으로 복종시키면 진심으로 복종한다.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를 마음으로 따랐던 것처럼 백성들이 그 통치자를 믿고 따른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문치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명은 그런 시대를 만나지 못했고 결국 그 전국시대가 끝나고 폭력의 제국 진나라가 들어섰죠. 진나라는 유가문헌을 적대시했죠.
경을 다 불살라버리죠. 그게 분석행위고요.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이 분석행위를 저질렀던 진나라가 15년을 못 채우고 망하잖아요. 망하고 이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서로 싸워서 결국 한나라 유방이 천을 차지하죠. 유방은 원래 이름이 유계였어요. 막내, 어린아이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나라방자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황제가 되죠. 유방이 지향했던 게 물론 당연히 문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방은 원래 평민 출신이에요. 초나라 항우는 귀족 출신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방이 항우를 상대로 이긴다는 건 거의 기적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겼죠. 이겼는데 왜 항우가 유방이 이긴 이유도 있고 항우가 패망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역량으로 보면 항우가 유방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거예요. 항우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70여 차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러면서 자결 하죠. 그게 항우가 패망한 이유입니다. 전부 자기 때문이란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역량을 가지고 얘기하면 무력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또 따르는 사람의 수로 보나 유방이 절대 항우의 상대가 될 수 없는데 다만 항우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리려 했고 유방은 자기가 못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스렸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기 개인의 힘으로 다스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으로 다스리느냐 이 차이인데 유방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줄 알았던 거죠. 예. 유방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유방 말에서 내려오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말에서 천하를 차지한 사람이잖아요. 말은 전쟁 무기고요. 한나라 고조 유계. 유방으로 이제 황제가 되기 이전에 유계라는 사람은 원래 먹물을 싫어했습니다. 유학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학자를 만나면 관을 벗겨 오줌을 갈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원래 출신 자체가 항우는 귀족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유계는 시정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무렵의 출신이에요. 유방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범쾌였단 말이에요. 범쾌는 개백종이었어요. 신분이 천하죠. 개 잡아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오무 한신이 사실은 한신이 없었다면 유방이 어떻게 항우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한신이 결국 이 항우를 격파하죠. 한신도 참 전략이 이를테면 항우가 직접 싸우질 않습니다. 항우가 없는 곳만 돌아다니면서 연전전승하거든요. 이게 손자병법입니다. 원래 강한 적은 피하고요, 약한 데를 공격해요. 이를테면 손자병법은 손무의 병법을 생각하기 쉬운데 손무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이 손빈입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손무와 손빈이 같이 나와요. 손오 열전에, 손자 오기 열전에. 그런데 손무에 대한 기록은 소략합니다. 전쟁에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남아있는 게 이 오나라 왕 함녀가 이 손무가 지은 병법 13편을 다 읽어보고 감명을 받아서 손무를 초청합니다. 초청을 해서 내가 당신 병법서 다 읽어봤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럼 여자들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궁녀 180명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무리로 나눈 다음에 오나라 왕 함녀가 가장 총애하는 두 여자를 대장으로 삼습니다. 두 여자를 대장으로 이제 좌군 우군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듣죠. 내가 북을 치고
우로 하면 오른쪽을 보고 좌로 하면 왼쪽을 봐라.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반복 설명해주고 우로 했는데 궁녀들이 뭐 오른쪽을 보겠어요. 웃고 떠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수가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또 따르지 않아요. 명령을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두 대장의 잘못이다 하고 오나라 왕이 가장 총애하는 여자 둘을 목을 베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알았다고 당신의 그 병법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았으니까 저 두 사람 살려다오. 저 두 사람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 뭐 이러니까 손무가 뭐라 그러냐면 장수가 군중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명령을 하니까 이번에는 아무도 거역하지 않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뭐 이래요. 그러고 나서는 군대가 훈련이 되었으니까 왕께서 내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나라 왕이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무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임금께서는 병법을 좋아하시기만 할 뿐이지 실제 병법이 전혀 모르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왜 장난인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녀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손무를 장군으로 임명해서 그 작은 오나라가 초나라를 깨죠. 뭐 그게 답니다. 손무에 대한 건. 그리고 손빈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기술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손빈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예를 들어 위나라 손빈이 본래 이 위나라의 그 친구 방년이 손빈과 같이 병법을 같은 선생 밑에서 배웠는데 방년은 일찌감치 출세해서 위나라 장군이 돼요. 그러니까 손빈이 거기 신세 지려고 방년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방년이 손빈의 재능을 시기한 나머지 다리를 잘라버려요. 그랬는데 이 제나라의 전기라는 장군이 이 전기가 위나라에 갔다가 손빈을 보고 손빈을 빼돌립니다. 제나라로. 손빈을 제나라로 빼돌려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합니다. 조나라를 공격하니까 조나라가 제나라에 구원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로 출정하려고 하니까 손빈이 뭐라 그러냐면 조나라로 가지 말고 위나라를 공격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위나라는 텅 비어 있고 노약자밖에 없다 이거예요. 조나라에는 위나라의 정예군이 가 있으니까 거기 싸우지 말고 이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한 데만 공격하는 거죠. 손자병법대로 싸우면요 우리는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적의 군대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적의 민간인과 싸워야죠. 아닌가요? 손자병법은 그런 거예요. 전쟁이란 그런 거고. 전쟁이란 그런 겁니다. IS가 왜 민간 항공기를 공격했어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한 데를 공격하는 거죠. 전쟁. 승리가 목적이니까 전쟁에 정의는 없습니다. 한신이 그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항우만 피해 다닙니다. 그 항우는 자기가 가는 데는 다 이겨요. 심지어 뭐 3만 군대를 이끌고 60만 대군을 격파하고 뭐 이런 게 항우입니다. 그 항우하고 막 정정당당하게 안 싸웁니다. 한신은. 항우가 오면 피해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를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천하를 유린해버리거든요. 결국 항우가 무너지죠. 그것도 항우와 강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돌아가는 항우의 뒤통수를 치죠. 그게 전쟁입니다. 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죠? 선전포고하지 않고 해서 이겼죠. 전쟁이란 그런 거죠. 손자가 병법서 제일 첫 번에 뭐라 그러냐면 병자는 궤도야라. 전쟁하는 일이라는 것은 궤도다. 속임수다 이거예요. 정도 정의가 없는 겁니다. 손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강하면 약하게 보이고 내가 약하면 강하게 보여라. 부족하면 넉넉한 것처럼 보이고 넉넉하면 부족한 것처럼 보여라. 그러니까 강강수월래 쳐서 넉넉한 것처럼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이 물을 쏟아서 마치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잖아요. 부족하니까 넉넉한 것처럼 보이고 허허실실이죠. 그 속임수를 누가 잘하는가,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이게 궤도다. 이게. 그런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전쟁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쟁이라 그랬거든요. 전쟁이 뭔지를 아는 거죠, 손자는. 전쟁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 유괴가 항우를 그렇게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신을 나중에 토사구팽해버리죠. 이용한 다음에 이제 죽이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비겁하게 죽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아내인 여의를 시켜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오명은 다 그 유방의 그 황후였던 여의가 다 뒤집어서서 여의가 죽일 사람이 된 거죠. 자기는 피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천하를 차지한 게 이제 유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한신이 이 나중에 번쾌와 함께 5호 장군이 되는데 수치스러워합니다. 왜 수치스러워하냐면 번쾌는 천민 출신이니까 같은 반열에 섰다는 것을, 한신은 그래도 이 평소부터 칼 차고 다니는 한나라 귀족이었거든요. 근데 한나라의 귀족이었는데 개벽신 출신과 같은 반열이 되니까 수치스러워한 거죠. 예, 어쨌든 이 유괴가 본래 출신답게 먹물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유학자만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아무튼 먹물을 그렇게 싫어하던 유괴는 천하를 차지하고 난 뒤 이름을 방으로 바꾸고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긴 했는데 폼이 안 나요. 왜 폼이 안 나냐면, 뭐 신하들하고 의례라는 게 제정이 안 돼가지고 황제 예법이 제정이 안 돼 놓으니까 이 유방이 뭐 황제가 신하들과 같은 방에 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신하들의 발이 막 입으로, 황제 입으로 들어가고, 막 다리가 막 황제 배 위에 걸쳐지고, 걸핏하면 술 먹고 지들끼리 황제 앞에서 막 칼싸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천하를 통일했는데 이 뭐 폼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방을 만나기만 하면 늘 이 시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육가입니다. 육가는 이제 고로 써놓고 이럴 때는 가로 읽어요, 사람 이름일 때는. 육가인데, 육가가 이제 늘 유방에게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가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남월의 이 왕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려고 했는데 육가가 가서 남월의 왕을 설득해서 항복하게 하거든요. 가서 세치어로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보다 더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 육가가 유학자란 말이에요. 유자였어요. 근데 육가가 늘 유방에게 시설을 이야기해요. 시설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 시설을 갖고 천하를 다스리는 게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라는 나라가 시, 서, 그리고 하나가 이제 역이 있죠. 주나라역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주를 일주의 뜻으로 풀이하는 정연의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은나라역도 있고 하나라역도 있다고 보면은 일주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주나라역이라는 주장이 일단은 타당합니다. 주의 견해이기도 하고요. 이제 주나라역인데 사실 시도 주시고 서도 주서예요. 왜냐하면 이 서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주나라 이전 시대, 하나라 은나라 시대 역사가 기술되어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기록된 것이고요. 가장 오래된 길은 주나라 초기 기원전 1100년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에도 보면 시경이죠, 이게. 시경인데 이 시경에는 뭐 상송이 있지만 송가 중에서 상송이라고 했으면 상나라의 송가인데 이것도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는 주나라 시대 초기 시가 채집된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서, 역을 갖고 다스렸는데 시를 가지고는 현재를 노래하고 서는 과거 역사의 기록이죠. 과거의 기록입니다. 과거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은 미래죠.
현재는 시로, 과거는 스로, 그리고 미래는 역으로 점쳤던 겁니다. 이 세 가지 텍스트를 갖고 천하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가 이걸로 다스려서 문치를 이루어서 그 문치의 기반 아래 공자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공자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누가 안배했는가? 주공이 안배했다고 봅니다. 주공이 안배했는데 이 주공의 맏아들 백금이 이 책봉된 나라가 노나라예요. 이 노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뭐 이웃 제나라는 훨씬 더 큰 나라고 이 수많은 제국들 중에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노나라가. 그런데 이 노나라에서는 논어에 보면 8일무도 추었고요. 8일무는 8줄로 64명이 춤을 추는 것인데 8일무요. 춤추는 건데 저 천자만 출 수 있는 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체제사도 지냈어요. 체제사라고 하는 건 시조의 시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역시 천자국에서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사, 이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역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 천자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 다 내 땅이다 이거거든요. 그 제후들은 종묘와 사직, 그리고 자기 조상층들과 토지신, 곡물신, 그리고 자기 지역의 산천에 제사 지낼 수 있을 뿐이지 하늘에 제사 지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이 천자만 지낼 수 있는 건데 전부 노나라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주례가 다 노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다른 제후국들에서는 못했습니다. 노나라가 제후국인데 천자의 예약을 쓴 것은 위법이죠. 예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주공이 성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걸 다 할 수 있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문치의 안배죠. 주나라가 언젠가 망할 거 아닙니까? 주나라가 망하고 나면 노나라에 있는 주나라 문물이 백업본인 거죠. 우리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어서 운영체제가 다운되어 버리면 백업본을 갖고 되살려내는 것처럼, 리커버리 하는 것처럼 노나라에 백업본이 있었던 거죠. 이게 문치의 기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합니다. 여기서 공자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 육가 얘기예요. 한나라 육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시설을 갖고 다스려야 된다. 주나라처럼 문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웃죠. 아니 내가 말 위에서 천하를 차지한 사람인데 무슨 시서 따위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육가가 뭐라 그러냐. 그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옛날 탕왕과 무왕은 신하로서 자기 임금을 죽이고 탕임금은 근왕을 죽이고 무왕은 주왕을 죽였죠. 자기 임금을 죽이고 새로 천자가 되었지만 천하를 얻은 뒤에는 문호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포악한 진나라는 무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쉽게 망한 겁니다. 15년 못 채우고 망했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인의로 천하를 다스렸던들 폐하께서 어찌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방이 그걸 받아들여요. 놀랍게. 이게 유방의 장점입니다. 아 그래? 그건 맞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 다음 문단을 보시죠. 시변을 따른 9번 유자 황제의 권위를 세우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생각을 바꾼 유방은 그때부터 말에서 내려와 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유방이 말에 내려왔다는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부하들의 무질서한 모습을 볼 때마다 무력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무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자기도 더 강한 다른 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저절로 성립되는 거죠. 뭐 우리 사회에서 갑을 문제 뭐 이러는데 갑의 을에 대한 횡포가 정당하다면 갑 이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또 다른 갑의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을에게 무릎을 꿇리는 순간 자기 무릎도 같이 꿇린다는 걸 생각해야 될 텐데 생각이 짧으면 자기를 못 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은 무릎 꿇리라고 하죠.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되고 자기 자식들은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걸 왜 모를까요? 네, 어쨌든 무력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유방의 마음을 파고든 사람이 숙손통이라는 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숙손통이라는 유학자가 이게 좀 골치 아픈 인물이에요.
이 숙손통을 사마천이 사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가 유종이라 이렇게. 한나라 유가의 유종이었다. 한나라 시대 유학의 종주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데 본래 진나라에서 박사하던 진나라의 신하예요. 진시황제 밑에 있었습니다. 진시황제가 죽으니까 호해에게 붙어요. 그리고 호해가 파명을 당할 것 같으니까 항량한테 갑니다. 항량이 죽고 나니까 항우 밑으로 가요. 항우가 죽고 나니까 유방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잘하게 주인을 바꾼 걸 합치면 10번이 더 넘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생존에 아주 뛰어난 모사 기질이 있는 거죠. 삼국지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죠. 가후 같은 사람. 가후는 동탁 밑에 있었죠. 동탁이 패망하고 나니까 조조 밑에 가죠. 조조가 패망하니까 사마씨한테로 가죠. 하여튼 이제 최고 권력만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일관성 있죠. 제가 보면은 뭐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약한 나라, 위나라 오나라보다도 더 약한 총나라의 재상을 맡아서 결국 죽었죠. 자기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게 모사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제가 보면 모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사는 자기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래 이 유방과 항우는 이제 자가우죠. 자가자우고 항적이죠. 이러면. 서로 싸웠지만 이 중간에 있었던 게 유방의 부하였죠. 이 한신이. 그런데 이 한신이 유방 밑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항우를 멸망시킨 장본인은 한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리적인 힘으로요. 물론 장량이라든지 진평이 없었으면 또 그게 불가능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거의 판도가 초나라 쪽은 항우, 파쪽 쪽은 유방, 그리고 제나라 쪽은 한신이 차지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한신이 이 유방을 넘봐요. 근데 그 한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황제가 되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 괴철이라는 모사가 있습니다. 괴철이라는 모사가 있는데 괴철이 아니고 괴통이에요. 철과 통자가 통하는데 글자가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글자를 잘못 쓰네요. 괴통이라는 모사가 있어요. 괴통이 한신에게 계속 당신이 황제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전쟁 제일 잘하니까. 항우도 깨고 유방도 다 깨고 한신이 황제 될 수 있습니다. 한신이 제왕으로. 근데 한신은 이제 이 그릇이 이제 유방이나 항우처럼 못 되는 거예요. 보수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해요. 유방을 두려워해요. 유방이 무서운 인물이거든요. 유방이 이제 그 항우가 유방의 처자식과 부모를 볼모로 잡고 죽이겠다고 해도 유방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 자기 아들도 내던지고 도망치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자기 자식도 막 버리는데 다른 사람이야 뭐 그냥 단칼에 죽이겠죠. 나중에 이렇게 실제로 입증이 되고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인데 그것도 남 시켜 죽이고 뭐 이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감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계속 괴통이 찔러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신이 저를 그 제나라 태수로 삼아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방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유방이 화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나 보다 뭐 이러니까 옆에서 진평이 쿡쿡 찌릅니다. 이러다가 저 한신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우리 다 죽는다. 항우를 이기기는커녕.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줘라. 이러니까 유방이 그 말이 맞다 하고 대장부 어쩌게 뭐 태수냐. 제나라 왕이 되라고 제왕으로 책봉을 해줘요. 유방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왕이 되라 왕이 뭐 그렇게 쩌하게 왕이 되라고 왕이 돼서 이제 한신이 뻑이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걸려서 결국 죽거든요.
죽는데 그때 이제 유방이, 이놈이 괘씸하잖아요. 누가 찔러서 이렇게 됐느냐. 이 괴통이 찔러서 그렇게 된 거죠. 괴통 불러서 너가 자꾸 한신한테 옆구리 찔러갖고 왕이 되라 그랬지. 황제가 되라 그랬지. 너 죽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괴통이 뭐라 그러냐면, 그저, 원래 개라는 건 자기를 개로 놔줘요. 도척의 개가 요임금을 보면 짖습니다. 요임금이 성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원래 개는 주인이 아니면 짖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개고 내 주인이었던 한신은 도척 도둑놈이고 당신은 성인이다. 요임금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높이고 자기 개라는 거예요. 개는 원래 주인이 아니면 짖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살아남습니다. 역시 모사.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살아남는 방식이 좀 비굴하긴 하지만, 뭐 비굴하면 어때요? 살아남았고요. 근데 이제 이 숙손통이, 그 유방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저기 붙었다는 그런 모사인데, 유방이 이제, 그거 뭐 제가 써놨죠. 숙손통은 본래 진나라의 박사로 이세 황제 호의를 섬기다가 도망쳐서 한양의 시인하가 되었다가 다시 초나라 회양을 섬겼다가 회양의 세력을 짜 다시 항우를 섬겼다가 항우가 패하자 유방에게 항복한 자다. 그가 유방에게 말하기를 무릇 유학자란 함께 진취하기는 어렵지만 이룬 것을 지키는 데는 제법 쓸모가 있습니다. 원컨대 신은 노나라 유생들을 불러 신의 제자들과 함께 조정의 예법을 제정할까 합니다. 결국 노나라 유생들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결국 주공의 양가가 맞아떨어진 거죠. 배급본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주나라 자체가 서주 400년, 동주 400년, 800년 갔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전한 200년, 후한 200년에서 400년 가는데 한나라 예를 제정한 유학자들은 노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나라 유학을 근거로 한나라 의례가 제정이 된 거죠. 전혀 주나라와 상관없는 인물이 황제가 되었는데도 주나라의 예학이 여전히 이 속에 반영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례를 통해서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시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주나라 예학을 갖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허락을 합니다. 유방이. 좋소. 하지만 나같이 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제정해 보시오. 이렇게 해서 숙손통은 노나라로 가서 유생 32여 명을 조정으로 가게 했다. 그런데 노나라의 유학자 중 2사람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섬긴 군주는 10명이 넘더군요. 게다가 모두 아첨으로 그들과 가까이 했더군요. 지금 천하가 전쟁이 막 끝나서 아직 죽은 이를 장사 지내지도 못했는데 야학을 일으키려 하니 옳지 않소. 야학은 모름지기 100년이 지난 뒤라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대는 가보시오. 나를 대립시 말고. 그러니까 숙손통이 그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비루한 유학자야. 시변을 모르는구만. 세상이 바뀌어서. 숙손통을 따라가지 않은 2명의 유학자가 누구인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권력자가 부를 때 따라가지 않으면 이름이 전해지기 어려운 법이죠. 하지만 저들 덕분에 노나라 유학자 중 30분의 2, 곧 15명 중에서 적어도 1명은 숙손통 같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뜻을 지켰다.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이 2사람만한 자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마천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숙손통을 두고 때에 맞추어 자신을 바꿈으로써 마침내 한나라의 유종이 되었다. 그리고 큰 정직은 굽은 것처럼 보이고 길은 본래 구불구불한 법. 대교약졸. 노자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대직약졸. 그러니까 노자에는 대교약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빼어난 재능은 마치 졸렬한 것처럼 보인다. 졸자 이렇게 썼어요. 노장에는. 근데 이건 대직으로 바꿨죠. 큰 길은, 큰 정직은 마치 구불구불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뒷말은 그대로 두더라도 당시에 유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공황국, 사마천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또 원고생, 또 동중서, 복생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숙손통을 한나라의 유종이라 했으니 이른바 유종이라는 자들이 늘 아첨이나 하는 자들임을 사마천은 알았던 걸까. 각 시대별로 유종으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권력과 상관없는지는 새겨봐야 되겠죠. 예, 일단 거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 어쨌든 유방이 숙손통을 동용해서 결국 노나라에서 전해지던 유학의 예법을 갖고 한나라 의례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데 성공했고요.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진나라가 왜 저렇게 쉽게 멸망했는가? 진나라는 유가의 텍스트를 적대시했고 유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제자 백과서까지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무력으로 천하를 차지한 다음에 무력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공격하는 형세와 지키는 형세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유방은 숙손통이 제정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한나라 시대는 오경의 시대라 그러는데요. 그 앞서서 이 주나라가 시와 서와 역으로 다스렸다면 한나라는 여기다가 두 개를 더 보탭니다. 춘추와 예기를 보태요. 근데 이제 춘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춘추는 공자가 본래 노나라 역사서였던 춘추의 기록을 근거로 포평을 가한 거거든요. 포는 칭찬하는 거고 평은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두고 어떤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은 높이고 어떤 사건은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 주나라가 끝나고 물론 진나라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진나라를 빼고 주나라의 이 시대가 끝나고 다시 들어설 나라를 한나라로 미리 예언했다는 식으로 춘추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춘추가 예언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성인으로 존중받는 공자가 주나라 다음 시대를 이을 나라를 한나라로 지목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살았을 때는 한나라가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의 정통성을 공자가 인정해 준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서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 중세 2000년간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중세의 지배 이념이었던 기독교를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기독교의 이론을 지지해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세 교회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진리 체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한나라가 공자의 춘추를 진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사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후대의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 경우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추를 그렇게 해석하고 얘기는 말할 것도 없이 한나라 시대 각 지역의 예법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각 지역의 예법이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얘기는 앞뒤의 기록이 서로 모순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기 기록을 낮추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세상은 넓고 사람의 삶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풍속이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쨌든 이게 결국은 전한, 후한, 왕조 합쳐서 400년을 존속시키는 성공을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한나라를 이어서 천하를 차지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단명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조의 위나라, 조조는 황제가 되진 않았지만 자기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나라, 그리고 또 그 위나라를 이은 진나라 얼마나 쉽게 망했는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왕조들이 들어섰습니다만 아침에 황제가 되었다가 저녁에 쫓겨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몇 년 만에 다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치를 통한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이후에도 그 문단 보시면 이후 중국의 역대 왕들은 한나라처럼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저마다 유가문헌의 권위를 빈 문치를 내세웠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를 부추겨 반란을 일으킨 당태종 16살에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당나라 고조가 이연이죠. 이연의 아들이 이제 이세민인데 아버지는 수나라 양제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었던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반란을 부추기죠. 아버지가 하지 않으려 하니까 몰래 그 황제의 후궁을 납치를 해가지고 아버지 침실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좋다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황제의 여자인 거예요. 이제는 뭐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 뭐 하여튼 16살 중학생인데 무섭죠. 뭐 당태종이 16살 때 그랬고요. 강희제 14살에 황제 됐고요. 뭐 한나라 무제 13살에 황제가 됐으니까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뭐 황제 된 사람들 보면 참 별의별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지금 어쨌든 그 당태종이 유가문헌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서 오경정의를 편찬하게 합니다. 유가문헌의 권위를 빌어서 통치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송태조 조광윤도 쿠데타로 그 집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 송태조 조광윤이 술을 먹고 자기 부하들하고 장군으로서 술을 먹고 잠을 잤는데 깨보니까 황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장군들이 그 조광윤에게 황제의 옷을 입힌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됐다 뭐 이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건 아니고 짜고 그랬겠죠. 나중에 이제 그럽니다. 너희들 중에도 누군가가 자고 일어나면 황제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있겠지? 뭐 이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 5명의 장수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되려고 꿈꿀 것 아니냐? 이 말로 이제 일부러 제거한 거죠. 뭐 어떤 그 조광윤도 자기가 무력으로 천하를 차지해 놓고 결국 문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웁니다. 그 조선의 태조 이성계도 마찬가지죠. 원래 동북 출신의 무장이잖아요. 무장으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도전의 정책을 받아들여가지고 문치의 길을 가죠. 정도전의 기획이 성공했고요. 예, 하지만 뭐 어쨌든 송태조 조광윤도 문치를 내세워서 송나라를 다스렸고 어쨌든 송나라는 그 역대 이 문명권 중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권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의 로마가 가장 발달했다면 동양에는 송나라가 가장 발달했다 그러죠. 그리고 송나라가 천하를 다스리는 시기에는 송나라가 가장 문물이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게 서구 역사학계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요 책은 이제 최근에 하버드 송사가 번역이 돼서 나왔죠. 그 책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송나라 시대에는 이 전 지구 문명권 중에서 송나라가 가장 발달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국의 그 캠브리지대 출신인데 미국 어딘가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언 모리스 같은 사회학자도 서양의 로마가 가장 번성했고 동양에는 송나라, 그 시대는 송나라가 가장 번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원래는 그렇게 안 봤죠. 원래는 뭐 제국주의 사관이 지배할 때는 송나라고 뭐 조선이고 뭐 다 망해야 될 나라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힘이 커지니까 이제 다시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참고할 만합니다.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동양이냐 서양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류가 어떻게 다음 세기까지 잘 살지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동서양 구분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고요. 그걸 중국이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어쨌든 또 그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도 문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워가지고 주작을 관악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념으로 천하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주작을 관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원나라가 원래 고려를 복속시키려고 했거든요. 고려를 속국화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게 누구냐면 최초의 침략을 그 막은 것은 이규보고요.
두 번째 충선한 때 노골적으로 속국화하려는 그 시도를 저지한 것은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이재현이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주장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각자의 나라는 각자의 임금이 다스리게 해야 되고 각자의 백성은 각자의 풍속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상대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논리를 갖고 요구한 거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다면 뭐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잖아요. 같은 민주주의 논리를 가지고 식민 지배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정신인 나라라면 받아들여질 겁니다. 근데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국주의는. 뭐 땅 따먹기였기 때문에요. 망하게 해놓고 왜 망했는지 자꾸 묻죠. 사람을 때려놓고 왜 때릴 만한 짓을 했느냐고 묻는 거나 같죠.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을 내놨거든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론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중국과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만 없으면 안 망하죠. 네. 망하게 한 장본인이 상대 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침략을 정당화하게 한 논리밖에 안 되죠. 어쨌든 뭐 이렇게 문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데 실제로 문치에 성공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통하지 않고 통치에 성공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게다가 이제 문인이 쓴 글을 빌미로 사람을 죽인 역대의 숱한 문자옥들, 뭐 저거리 없는 거 수만 명이 죽고 그럽니다. 역시 문치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드물게 문치에 성공한 나라가 있는데 그 대표가 조선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사람의 빛으로 다스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이 문치를 표방한 나라였다는 건 궁궐대문의 명칭에서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광화문의 광이 도라 밑에 사람인 자죠. 본래 사람의 빛입니다. 사람의 빛, 뭐 덕의 빛이에요. 광화는 사람의 빛, 덕으로 화,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의 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궁궐 이름도요. 뭐 계속 그 쓰놨는데 한번 보시죠. 조선의 궁궐은 모두 문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정문에 내세우고 있다. 조선에서 가장 규모가 큰 궁궐은 아시다시피 경복궁이죠. 규모가 크다 하지만 사다리만 걸치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은, 별로 높지 않은 담이죠. 군사적인 방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조선의 궁궐은 그래요.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난 것은 궁궐의 담이 얕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방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청나라 군대 1,500명이 들어가니까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3일만. 근데 일본의 오사카성이나 니조도성 같은 경우는 군사적 침공에 대비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해자 있죠. 그리고 집채만한 바위돌로 쌓아놨죠. 그리고 그 위에 5천 건물인가 뭐 3천 건물인가 올려놨죠. 그야말로 뭐 대포 없으면 함락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포가 있어야 무대포라는 말이 있죠. 그 무대포가 이제 일본 말이잖아요. 무철포잖아요. 무철포. 대포 없이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무모한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니조조성은 이제 이 복도를 걸어가면 삐끼덕삐끼덕 소리가 나요. 근데 이제 그게 휘파람 소리, 새 소리처럼 들리죠. 소리는 좋은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자객이 침입할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자객이 그러다 보면 소리가 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뭘로 다스리냐? 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죠. 칼과 총과 대포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 침략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성을 만든 거죠. 조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칼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칼 갖고 뭐 쳐들어오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외적 외에는요. 그리고 이제 경복궁의 경복, 이게 이제 큰 복이라는 뜻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 구절 보시면요. 기취 이주하고 기포 이덕하니 군자만년의 계의경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하고 기포 이덕, 이미 덕에 취하다. 덕에 배부르다. 덕으로 배부르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얘기해 보면요. 천자는 한 숟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아, 배부르다. 왜? 덕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덕으로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한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부른 거죠. 제우는 2숟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놔요. 제우도 덕이 높기 때문에 2숟갈만 먹어도 배불러요. 덕으로 이미 배부르니까. 근데 천자보다는 덜 높기 때문에 2숟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후가 한 숟갈 먹고 배부르다 그러면 참남된 행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이제 한 숟갈 먹고 배부르다고 딱 내려놓으면 음악을 연주합니다. 뭐 표정 만방지곡 뭐 이런 거 연주하면 이제 또 한 숟갈 먹고 이런 식으로 밥 먹는데 한참 걸립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인데 광화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뭐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정도전이 지은 게 아니고요. 세종 8년에 붙여집니다. 왕조실록 보면요.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종 8년에 집현전 수찬에게 경복궁의 강문과 다리의 이름을 정하게 했다고 했고 건정전 앞 둘째 문을 홍례, 지금은 흥례문으로 바뀌어 있죠. 광화문 있고 정면에 홍례문인데 지금은 흥례문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 근륜제의 이름이 홍이었어요. 그래서 홍을 피해서 흥례문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나중에. 경복궁 그 광화문 정문에서 보면 광화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 흥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정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정문이 아니라 건정문이 먼저 있고 건정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정문이 있고 사정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놓여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물이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포 한 방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방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궁궐입니다. 광화의 광자가 무슨 뜻인지 풀이한 대목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경복궁뿐 아니라 창덕궁은 도남은 대덕도나 소덕천류 중용에 나오는 건데 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창경궁은 홍함은 역시 큰 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고 덕수궁은 인함은 덕의 어떤 인이잖아요. 도나는 중용에 나오는 말로 대덕을 형용한 것이고 홍화는 서경에 나오는 말로 역시 큰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인화의 인은 말할 것도 없이 덕의 어떠입니다. 결국 조선 궁궐의 문들은 모두 큰 덕으로 백성들을 감화시킨다는 뜻을 새겨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궁궐을 가서 감상을 하려면 사서오경의 내용을 알아야 제대로 감상이 됩니다. 전부 거기서 딴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궁궐 대문이 그렇다고 해서 문체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것만으로는. 문자의 나라입니다. 조선이. 계속 보시죠. 조선이 문체의 나라였다는 또 다른 근거로 방대한 기록의 생산, 곧 문자의 생산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글자 수가 5천만 자에 달합니다. 5천만 자가 어느 정도 분량이냐? 중국 역사서, 전설의 시대인 황제 때부터 근세에 이르는 청나라 때까지 역사를 각 왕조별로 기록한 중국의 역사서, 정사 모두 합치면 25사거든요. 그건 3천만 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자가 더 많은 편이다. 거의 한 3천 몇백만 자니까 1,000 몇백만 자가 더 많아요. 조선왕조. 단일 왕조의 역사 기록. 세계 최대죠. 그 실록의 자료가 되었던 성정원 일기는 무려 2억 4천여만 자예요. 2억 5천만 자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게 3분의 2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다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죠. 게다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실로 엄청난 양의 기록물이죠. 게다가 이런 기록의 생산을 담당했던 사관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독립적 지위와 익명성을 보장했으며 사관의 후임은 임금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관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독립시킨 거죠. 임금이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수장된 기록은 임금을 포함한 누구도 열람할 수 없게 해서 기록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보려고 했던 게 세종이 보려고 했다 그랬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병계랑 황계 뭐 이런 신하들이 만약 주상께서 기록을 보시고 다시 내려주신다면 아무도 이 기록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겠죠. 세종이 자기 아버지 어떻게 썼는지 보고 싶어 했겠죠. 자기 아버지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태종이. 사람 많이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보자 그랬는데 안 보여준 거죠. 세종은 안 봤습니다. 본 게 연산군이죠. 연산군은 봤고 그 기록을 남긴 세조를 찬탈에 가까운 행위로 기록한 김일손을 참수하고 그 선생을 부관 참시하고 그러죠. 그래도 바꾸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조가 기록을 바꿨다 그랬죠. 정조는 역사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 태도를 가졌어요. 한편으로는 기록을 보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한편으로는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만행입니다.
뛰어난 군주지만 역사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임금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조는 1776년생이고, 1776년에 왕이 됐죠. 지금은 제가 1962년생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예, 역시, 200년 후의 평가죠. 역사의 평가는 200년 후에 또 나오겠죠. 오늘의 역사에 대한 평가도요. 믿겠습니다. 200년 후에 후손들이 공정하게 하리라고. 우리보다 낫겠죠. 왜?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공정하게 보겠죠. 만약에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공정하게 못 본다면 그건 바보들이니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역사는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역사에 어떻게 기록해도 난 상관없어 이러면 뭐 신경 안 쓰겠죠. 세종은 그걸 생각한 거죠. 야, 내가 앞으로 600년 뒤에 후세의 평가를 받겠구나. 후민정음 잘 만들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걸 보고 그렇게 한 거고. 그게 두렵지 않은 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거 뭐 어쩌겠습니까. 예. 또 이제 조선이 문치의 나라였다는 또 다른 근거로 임금이 매일 참여했던 경연을 들 수 있습니다. 경연은 중국에서도 했는데요. 조선처럼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경연은 삼정성과 육성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성지가 이제 임금의 비서들이잖아요, 전부. 비서실정, 도성지 포함해서 조정의 주요 대신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조강이라고 해서 경연청에 모여서 사서오경, 통관강목, 성명관리문을 읽었습니다. 특히 사서오경은 주석까지 빠짐없이 다 읽었어요. 통관강목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러니까 경연은 제왕을 상대로 한 교육제도의 백미죠. 동시에 정책협의기구 역할도 합니다. 임금과 조정의 대신들이 함께 고전을 읽고 난 뒤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으로 아름다운 전경인데, 동시대 다른 지역의 최고 권력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보냈는가, 이걸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지겠죠. 그리고 조선의 문치를 표방한 것은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름을 단어로 고친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랍이, 과부, 고아,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은 왕도 정치를 베풀 때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돌보아야 할 것이다. 해당 관청에서는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고 부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라. 이랬는데 이게 맹자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기 황과고독 폐질자 얘기가 나는데 황과고독이 환이 호랍이 환자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건 고독이죠. 이 환은 호랍입니다. 왜 물고기 여자가 붙어 있냐면 이게 물고기 환자거든요. 물고기는 잘 때 눈을 감지 않죠.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까 눈을 뜬 채로 자죠. 호랍이는 이 근심 환자의 환자와 통합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근심이 돼서 잠잘 때 눈을 편하게 감고 자지 못한다고 해서 환자를 쓴 거죠. 관은 과부입니다. 이거는 고하고, 이건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이에요. 그러니까 호랍이가 눈을 감지 못하고 편안하게 잠 못 자는데 과부, 고아,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게 잠자겠습니까? 호랍이는 아마 그중 가장 나은 형편에 속하겠죠. 근데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고가 이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죠. 외로운 사람들. 지금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과는 다른 고독이죠. 이 절대 고독이거든요. 천하에 하소연할 곳이 없다. 물론 현대인의 고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고독마저 사라져버렸죠. 고독한지 좋다 모르죠. 고독마저 우리 곁을 떠나버린 진짜 고독의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뭐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접속 상태잖아요. 그런데 외롭죠. 이제 좀 다르고, 이제 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홀로 사는 노인인데, 요즘은 독거 청년이죠, 또. 요즘은 뭐, 노인도 홀로 살고, 청년도 홀로 살아요. 예, 이게 참. 네, 어쨌든, 그건 요즘 얘기고요. 조선시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건 그러면 헛발질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이념을 내세웁니다. 물론 국가 건국 이념이니까 이데올로기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이데올로기는 지금 민주주의도 이데올로기죠.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든 가치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처럼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4대 부대림이 다 이 가치를 지키면서 살았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 적의 교수를 지은 건 누구냐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이걸 써서 올렸고 태조에게 문도곡 써서 바칩니다. 우리 임금의 덕이 순임금보다 더 훌륭하다 이러면서요. 문도. 그리고 언로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언로를 열어야 한다. 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입구자가 아래에 있고 그 말이 위로 퍼져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아래에 있는 말이 위로 올라가는 거. 그게 말이 살아있는, 언론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언론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낮은 쪽의 말은 잘 들리지 않죠. 걸핏하면 뭐 폭력 시위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말을 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몸을 던지면서 말을 해도 안 들어주죠. 들리질 않죠.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언론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런 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이게 그럼 다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 이건 아닌데 이념은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정도전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허망하게 죽었지만 본인 다 흑사가 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송현방 술 한 잔에 흑사가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 시를 쓰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조선은 정도전의 설계, 경국대전이 성동대에 완성되면서 정도전이 초안을 작성했던 조선 경국전 뭐 이런 걸 통해서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리학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대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정도전이 그 맹자의 그 개성자예요. 그러니까 정몽주 같은 경우는 고려 왕실을 그대로 두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그거죠. 정도전에게 맹자를 처음 읽으라고 권해준 게 정몽주입니다. 정몽주가 정도전보다 7살이 많거든요. 거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정도전은 고려를 뒤엎고 새로 조선을 세우는 방식의 길을 갔고 원래 같은 쪽입니다. 전부 다. 전부 신진사류예요. 친명파고. 이념적으로 같아요. 불교의 폐단을 극복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같은 쪽이었는데 그래서 공양왕을 세울 때 정몽주와 이태조가 그 이성계가 같이 추대를 해서 공양왕을 세웠는데 정몽주는 자기가 세운 왕을 자기가 끌어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신이죠. 그 이성계는 자기가 세운 왕을 자기가 끌어내렸지만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또 다른 논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 된 게 아니라 끌어내는데 일조했으니까 정몽주 입장에서 보면 정도전도 다 역심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몽주는 어쨌든 고려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고 정도전은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가능성이 없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되겠다는데 그것도 타당하게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이 공양왕한테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결국 이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세기를 갔으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타당한 길을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 철학사를 냈잖아요. 그 책을 내고 나서 출판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누구냐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잠깐 전부 555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1등이 누구냐면 다산 정약용입니다. 555명 중에 170명, 그러니까 31%를 차지했어요. 2등이 원효예요. 83명. 3등이 이황, 70명. 납득이 되죠. 정약용, 원효, 이황. 그런데 4등이 정도전이에요. 68명이에요. 2위가 그 밑에 있어요. 이건 참 대단한 일인데 이거 아무래도 드라마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정도전.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출판사가 알라딘하고 예스24 이런 데서 했는데 그 대상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받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계로서의 신뢰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중복된 질문이나 같은 사람인 경우는 다 제외를 하고 555명을 뽑았는데 어쨌든 뭐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의 판단이니까 그 제한된 의미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도전 같은 철학자들은
철학자는 이제 그 조선 초기에 굉장히 비중 있는 철학자이긴 하지만 한국 철학사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비중 있는 철학자는 아니거든요. 결국 뭐냐면 저런 거죠. 어떤 사회에 그 탁월한 인물이나 이게 있다면 그런 탁월한 인물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느냐. 근데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런 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자기 눈앞에 있는 현상이나 이걸 직접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콩쿨 대회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니까 갑자기 잘 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도 뭐 김선욱, 뭐 조성진, 손여름 다 그 수준으로 잘 치는 피아니스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할 때는 안 들어요. 보지도 않고. 아무리 탁월하게 쳐도 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진이 탁월한 피아니스트는 한국이 도와준 게 아니고 저기 폴란드가 도와준 거죠. 폴란드는 탁월한 자를 알아보고 딱 이렇게 세워주고 백남주는 한국이 낳은 위대한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한국이 한 건 낳아준 것밖에 없어요. 뭐 백날 뭐 탁월하게 해봤자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 인정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 한국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뭐 락강, 뭐 데리다, 뭐 이거 끌어오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저쪽을 거쳐서 오면은 와 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왜 독일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해야 그게 먹히느냐. 이건 참 신기한 일인데.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 하나 띄워주니까 이렇게 확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약용이 이렇게 또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드라마에 자주 나오거든요. 정조 나오면 정약용 나오고 뭐 맨날 이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탁월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탁월한 철학자들, 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한국의 현실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퇴계 이황은 안 보고 칸트를 계속 끌어와갖고 설명을 하거든요. 글쎄입니다. 칸트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까요? 퇴계 이황을 갖고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할까요? 도덕과 욕망의 문제를 논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설명을 할 때 우리 삶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맨날 이 프레임이 갇혀 있는 게 한국만의 철학, 고유성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방금 얘기했듯이 다 이게 동아시아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시한수 나와도요. 정몽주 시한수 나오면 거기에 두보이 씨가 들어가 있고 맹호연의 씨가 들어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철학자의 책을 펼치면 그런 게 다 그 맥락이 있는데 그걸 자꾸 우리의 것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폐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뭐 정도전 이야기로 정도전이 이제 맹자의 이념에 따라서 역성혁명도 이루고 또 왕조 정치의 기획도 시도했고 또 성리학이 나라로 만든 것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